자, 오늘은 빚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빚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빚이라고 생각을 하면 빚 내면 무조건 패가망신한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빚을 거의 뭐 죄악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빚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무조건 나쁜 것인가? 저도 지금 빚을 꽤 많이 갖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제 빚에 대해서 여쭤보시면서 굉장히 놀라시거든요. 왜냐면 그때 그 시절에는 진짜 빚이라는 게 내는 순간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담이라고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도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논리로 설명을 드리면서 안심을 시켜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그 주식하면서 이런 생각 하신 적 없나요? 삼성전자에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10% 수익률을 달성을 했어요. 그럼 수익금이 1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삼전에 똑같이 1억을 투자를 해서 3% 수익률을 냈는데 수익금이 300만 원인 거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와, 수익률은 내가 더 높은데, 시드발로 저렇게 하네, 실력은 내가 더 높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들을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럼 만약 당신이 빚을 내서 1억을 투자했다면 그 사람처럼 똑같은 수익금을 낼 수 있었겠죠. 이게 바로 빚 레버리지의 효과라는 거거든요. 적은 돈으로는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내봤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티끌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드 빨이라고 하지만 그 시드를 늘려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시드를 어떻게 한 번에 확 늘릴 수는 없으니 빚을 이용해서 늘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수익금 자체에서는 차원이 다르게 해주는 게 바로 빚의 효과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빚은 빚이 아니에요. 빚이겠죠, 빚. 우리가 빚을 진다 했을 때 빚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모든 빚이 나쁜 게 아니고, 빚은 활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빚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빚으로 나뉘기도 하고 나쁜 빚으로 나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빚은 지면 안 되는지, 어떤 빚은 져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빚은 똑같은 수익률을 내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고요. 다만 모든 빚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빚에도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무엇을 샀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크게 네 가지씩 나눠봤어요. 나쁜 빚에는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좋은 빚에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나쁜 빚이 뭐냐? 오로지 코스트에만 해당되는 빚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인 거예요, 비용. 이 빚을 져서 오로지 지출에만 쓰는 거, 그러니까 비용적인 지출에만 쓰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게 나쁜 빚이라는 건데, 첫 번째는 자동차 할부, 리스료가 있습니다. 차를 대부분 과시욕 때문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차를 사게 되면 어떤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붙게 되냐면, 뭐 자동차 할부금은 기본이고, 뭐 수리비, 소모품비, 유류비, 그리고 세금 같은 거 기본적으로 붙고, 뭐 톨비, 보험료, 그러니까 과태료, 튜닝비, 뭐 세차비, 주차비 엄청나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한 것만 이 정도지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차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할부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렇게 수반해서 붙기 때문에 과시욕 때문에 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 사면 영원이라는 거. 뭐 조금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조금만 나가면 되는데 안 사면 영원입니다. 단 내가 뭐 지방의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교통이 불모지다, 아니면 사업이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구입해야 된다 라는 거면은 좋아요. 그거는 잘 산 거예요. 왜냐면 내 자산이나 내 가치, 어떤 소득의 가치를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지출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 때문에 산 거라고 하면은 잘 산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과시욕, 굳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지금 사야 될 것 같고, 남들한테 좀 내가 이 정도는 탄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유에서 샀다라고 하면 잘못된 지출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찬 순간부터 감가를 계속 때려 맞아요. 중고차 시세가 올라간 적 본 적 있으세요? 그때 코로나 때 빼고. 없죠. 계속 떨어집니다. 샤넬 백이나 뭐 어떤 뭐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에는 사놓고서 가치가 이렇게 중고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자동차는 안 그런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목적에 따라 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카드론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담보 신용대출인데, 장기 카드 대출이라고도 불리죠. 이게 이자율이 상당히 세요. 한 연 7%에서 20%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나쁜 지출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생활비 대출도 포함해요. 나는 뭐 생활비로 빌린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 아니요, 생활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그건 본인의 소비 습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빌린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 대출도 잘못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생활비 대출로 빌렸다고 한다? 그럼 본인의 소비 습관부터 한번 돌이켜 보세요. 분명 가계부도 안 쓰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멀쩡하게 월급 받아서 생활비 부족하다 뭐 이런 타령을 하면 당신의 소비 습관의 문제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해도 저축률 75% 실천하시고요.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살아보십시오. 이게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의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돈 모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이런 컨텐츠들 많이 보셨죠? 30살이면 얼마를 모아야 적당한 건가, 평균인 건가? 그럼 뭐 금융권에 있는 종사자들은 30살에 1억 모으기가 가능했습니까? 라고 이런 걸 묻는데 막상 보면은 가능한 사람 진짜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진짜 어쩌다가 한 명 정도 이렇게 나올까 말까지 대부분이 1,000만 원, 2,000만 원, 많으면 4천에서 5천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자랑은 아니고 저는 정확히 30살 1월 20일에 1억 원을 딱 모았습니다. 어떻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제가 원래 목표가 29살 12월 31일까지 1억 모으는 게 목표였었는데 그거를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30살 1월 첫 월급 탈 때 달성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그 정도 의지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 의지라는 건 뭐죠? 아까 그 저축률 75% 실천하는 거 한 달에 아니면 30만 원으로 살아보는 거 그 정도 의지도 없으면은 돈 모으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30살에 1억 모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제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진짜 한 명도 못 봤어요. 30살에 1억 모은 사람. 소비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고요. 제가 봤을 땐 30살에 한 3천만 원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소비 습관, 저축 습관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빚을 질 필요가 없겠죠. 다음으로는 카드 할부입니다. 진짜 이게 할부의 마법인데 덜 소비한 걸로 착각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패드 200만 원짜리를 2년 할부로 사면 한 달에 8만 3천 원이 나와요. 근데 이런 식의 소비가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굉장히 크단 말이죠.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150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뭐 다른 품목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근데 이제 단일 품목으로만 봤을 때는 8만 3천 원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다 비싸지 않은 소비를 했다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다른 소비를 이렇게 계속해서 부추기게 된다라는 거,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당장 OTT 구독료부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잘 쓰지도 않는 구독료, 그러니까 OTT 포함해서 새 나가고 있는 돈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해지해 나가야 되겠죠. 이것도 구독료 하나만 보면은 뭐 5천 원, 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쌓이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쌓이고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니까 바로바로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신용대출인데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빚이라고만 오롯이 보기에는 애매하고요. 활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신용대출을 졌다라고 하면은 좋은 빚인 거고요. 뭐 생활비 부족 아니면은 가전제품을 사려고 혹은 뭐 여행 가려고 신용대출을 졌다면 그거는 나쁜 빚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보이시나요? 내 발전, 그러니까 소득이 됐든 자산이 됐든 아니면 어떤 무형적 가치가 됐든 나의 발전을 좀 도와주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 빚이 되는 거고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쓰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목적으로 쓰게 됐다라고 하면은 신용대출이 나쁜 빚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좋은 빚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내 자산, 그러니까 무형자산을 포함해서 내 자산을 늘려주는 빚이 좋은 빚인데 첫 번째는 주담대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주담대 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1년에 되는 이자보다 1년에 상승하는 집값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성공적인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주담대가 보통 그렇습니다. 이자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자산을 늘려주는 빚이기 때문에 좋은 빚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돈이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학자금 대출인데 아직 20대인 분들, 이제 사회초년생 되신 분들은 아직도 학자금 대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20대 초반이신 분들 중에서 학자금 대출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도 그게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장은 부담일지 몰라도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빚으로 분류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위를 위해서 학자금 대출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게 되는 거고, 만약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학자금 지출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니까 당신에게는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밸류업 시키는 대출이기 때문에 좋은 빚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 번째는 투자 목적으로 빚는 지는 대출을 말하는데, 처음에 예시를 들어드렸죠. 그 삼성전자 관련돼서 똑같은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져가지고 이 투자 목적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그건 좋은 빚이고요. 마지막 사업대출, 사업을 목적으로 이제 지는 대출들, 그것도 역시 좋은 대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나쁜 빚과 좋은 빚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내가 지금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또 앞으로 어떤 빚을 져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